야, 우인! 세탁소 집 딸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 동창 유라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명품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직원들조차 코를 막으며 저를 벌레 보듯 쫓아내려던 그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내가 늦어서 미안해. 누가 당신을 이렇게 세워뒀어? 저벅저벅 걸어온 백화점 회장님이 제 손을 잡는 순간 기세등등하던 동창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걸 보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한 촌년인 줄 알았던 제가 사실은 전 세계가 찾는 전설의 장인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가장 밑바닥 무시에서 시작된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 과연 그들은 어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로열 백화점 명품관 더 퀸의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화려합니다. 은은한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진열장 안의 가방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죠. 그 숨막히게 고급스러운 공간 한가운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올해로 48살이 된 우혜인입니다.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에 색이 바랜 듯한 무명계량 한복을 입은 우혜인의 모습은 명품관의 세련된 분위기와는 묘하게 겉도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우혜인의 눈빛만은 진열된 가방 그 어느 것보다 깊고 그윽하게 빛나고 있군요. 우혜인은 진열대 위에 놓인 한정판 악어 가죽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가죽의 결이 아니라 그 위에 놓인 아주 작은 자수 문양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정막을 깨며 다가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매니저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우혜인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매니저는 우혜인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릴 듯 말 듯한 콧방귀를 뀌며 말합니다. 저기요, 손님. 눈으로만 보세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불친절함을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우혜인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자수가 참 독특하네요. 이 부분 마감이 조금 특이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혜인의 정중한 물음에도 매니저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립니다. 마치 거지가 왕의 식탁에 대해 묻는 걸 들은 사람처럼 황당해하는 표정이죠. 매니저가 팔짱을 끼며 쏘아붙입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짜린 줄 알고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한정판이에요. 설명해 드려도 못 사실 텐데 괜히 다른 VIP 손님들 오시는 길 막지 말고 좀 나가주시죠? 매니저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우혜인을 매장 밖으로 몰아내려 합니다. 우혜인은 모욕감에 입술을 지그시 깨물지만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몸을 돌리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장 입구가 왁자지껄해지더니 화려한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여자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심에는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우혜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학창시절 그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고유라입니다. 고유라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매니저에게 큰 소리로 아는 체를 합니다. 어머, 매니저님, 나왔어. 이번 신상 들어왔다며? 고유라의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찢어질 듯 매장을 울립니다. 매니저는 방금 전 우혜인에게 보였던 싸늘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고유라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나, 고유라 사모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모님한테 딱 어울리는 물건이 들어왔거든요. 매니저와 고유라가 호들갑을 떨며 인사를 나누던 그때 고유라의 시선이 돌아서려던 우회인의 등 뒤에 꽂힙니다. 고유라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집니다. 고유라가 성큼성큼 다가와 우회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려 세웁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너 우회인 아니니? 우회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감하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고유라는 우회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박수를 치며 깔깔대고 웃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동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태도입니다. 고유라가 뒤따라온 추종자들에게 우회인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얘들아, 여기 좀 봐. 내 고등학교 동창 우회인이야. 기억나니? 학교 다닐 때 냄새나는 세탁소집 딸이라고 우리가 놀렸던 애. 고유라의 말에 뒤에 있던 여자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기 시작합니다. 우회인은 주먹을 꽉 쥐며 조용히 말합니다. 오랜만이네, 유라야. 여전히 목소리가 크구나. 우회인의 차분한 대꾸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고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고유라는 우회인의 낡은 한복 소매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립니다. 어머 얘, 너 아직도 이러고 사니? 동창회비도 없어서 못 나오던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촌년이 백화점 물 흐리게 시리. 청소부 알바라도 구하러 왔니? 고유라의 독설은 멈출 줄 모릅니다. 매니저 역시 고유라의 기세에 동조하듯 끼어듭니다. 사모님 아시는 분이세요? 어쩐지 아까부터 안 나가고 서성거리더라고요. 구매력도 없어 보이는데 자꾸 물건을 만지작거려서 제가 곤란했지 뭐예요. 매니저의 말에 고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콧소리를 냅니다. 어머, 매니저님. 얘네 집이 원래 가난해서 그래. 이런 고급 가방은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만져보고라도 싶었겠지. 야, 우회인. 너 설마 이거 훔치려고 했던 건 아니지? 고유라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우회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우회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합니다. 말 조심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우회인의 말대꾸에 고유라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갑니다. 고유라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매장 전체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야, 보안요원 어디 있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내가 로열백화점 BVIP인데 이런 거지 같은 년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해 죽겠네. 고유라의 고함 소리에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립니다. 매장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보안요원을 부르러 뛰어가려는 찰나입니다. 백화점 입구 쪽에서 묵직하고 거대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듭니다. 입구 쪽을 바라본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수행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트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53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가 걸어옵니다. 로열그룹의 회장 강태주입니다. 강태주의 등장에 매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강태주는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매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고유라도 잠시 입을 다물고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고유라는 곧 정신을 차리고 회장에게 눈도장을 찍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유라는 표정을 싹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교양 있는 척 미소를 지으며 강태주 앞을 막아섭니다. 어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 자선 파티 때 인사드렸던 고유라가 허리를 굽히며 아양을 떨지만 강태주의 시선은 고유라를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강태주에게 고유라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인 듯합니다. 강태주는 고유라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녀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버립니다. 무시당한 고유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강태주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우회인의 앞입니다. 강태주는 잔뜩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우회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굵직한 손으로 우회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강태주가 우회인의 헝클어진 옷고름을 다정하게 정리해주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내가 회의가 늦어서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 여보라는 두 글자가 매장 안을 울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고유라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매니저는 들고 있던 고객 명단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칩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여보라고? 저 여자가 회장 사모님이야? 라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회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강태주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좀 무섭네요. 우회인의 말에 강태주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합니다. 강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매니저와 고유라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가 등등합니다. 강태주가 수행 비서에게 손짓하자 비서실장이 즉시 다가와 허리를 숙입니다. 강태주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이 매장 폐쇄해. 그리고 여기 매니저랑 직원들, 오늘부로 전원 인사대기 발령 내. 고객 응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내 아내를 이따위로 대접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강태주의 불호령의 매니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매니저가 울며불며 애원하지만 강태주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제 강태주의 시선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고유라에게 향합니다. 고유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강 회장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친구라서. 고유라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강태주가 픽 웃으며 말을 자릅니다. 친구? 내 아내에게 친구가 있었나? 내 기억엔 우리 집사람을 괴롭히던질 나쁜 동창들은 있어도 친구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강태주의 뼈 있는 한마디에 고유라의 얼굴은 흑빛이 됩니다. 강태주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유라에게서 시선을 거둡니다. 강태주는 다시 우회인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가자 여보. 이런 곳에 당신을 세워둬서 미안해. 안에서 차 한잔해. 우회인은 강태주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수행원의 호의를 받으며 VIP룸으로 향하는 전용 통로로 걸어갑니다. 우회인의 뒷모습은 아까의 초라해 보이던 여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기품 있고 당당한 로열그룹의 안주인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매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고유라는 멍하니 우회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유라를 피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여자 아까 회장 사모님한테 막말하던 여자 아니야? 어머 세상에. 사람을 겉만 보고 무시하더니 꼴 좋다. 완전히 찍혔네.
이제 백화점 못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고유라의 귀에 화살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닥칠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열 백화점 꼭대기층에 위치한 BVIP 전용 라운지는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웨이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봅니다. 방금 전 매장에서 겪은 소동이 마치 폭풍우가 훑고 지나간 자리처럼 가슴 속에 멍울져 있습니다. 강태주는 그런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찬바람을 맞은 듯 차가운 우회인의 손을 자기 손안에 가둡니다. 강태주가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아내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혜인아, 많이 놀랐지? 그 여자들이 한 말 마음에 두지 마. 당신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우웨이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 유라는 예전부터 사람 아픈 곳만 골라 찌르던 애였으니까. 하지만 태주 씨, 오늘 매장 사람들에게 내린 처분은 조금 과한 것 같아. 일하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강태주의 눈매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지며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강태주는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완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백화점의 무너진 기본을 바로잡기 위해서야. 고객의 겉모습만 보고 문전박대하는 직원을 그냥 두는 건 경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고유라 그 여자. 당신한테 촌년이니 모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부었다면서 내 아내를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 거야. 강태주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을 방 안으로 불러들여 서늘한 명령을 내립니다. 비서실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회장의 지시를 하나하나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김 실장, 고유라,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군지 당장 파악해. 우리 하청업체 중에 그 집안이랑 연결된 곳이 있다면 오늘부로 모든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해. 그리고 그 여자, 우리 그룹사나 모든 백화점과 호텔 출입 금지 명단에 올려서 입구부터 막아버려. 비서실장이 신속하게 대답하며 밖으로 나가자 라운지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우웨이는 남편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깁니다. 한편 백화점 후문으로 쫓겨나다시피 나온 고유라는 씩씩거리며 자신의 외제차에 올라탑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고유라가 핸들을 거칠게 내리치며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릅니다. 아, 말도 안 돼. 우회인 그년이 회장 사모님이라고? 세탁소 딸년이 무슨 수로 그 자리에 앉아. 그때 고유라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 안을 시끄럽게 울려댑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글자가 떠 있고 고유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다정한 인사가 아니라 남편의 짐승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야, 너 오늘 백화점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당장 대답 안 해? 고유라가 당황해서 손을 파르르 떨며 남편에게 되묻습니다. 자,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이 쇳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고유라는 귀에서 전화를 떼어냅니다. 무슨 일? 지금 로열그룹 본사에서 연락 왔어. 우리 회사랑 진행하던 납품 사업들 싹 다 중단한대. 너 혹시 강 회장 사모님한테 대들었어? 강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잖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이 멍청한 여자야. 당장 집에 기어들어와. 남편의 절규에 고유라는 손에 힘이 풀려 전화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고유라는 반성하기는커녕 이 모든 불행이 우애인 때문이라는 생각에 눈에 도끼를 품습니다. 고유라가 이빨을 득득 깔며 백화점 높은 건물을 노려보며 낮게 의졸입니다. 우애인, 네가 감히 내 인생을 통째로 망쳐놔?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네가 회장 첩인지 어디서 몸 팔다 온 년인지 내가 사교계에 낱낱이 까발려줄 테니까. 고유라는 곧바로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켜고 자극적인 문장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오늘 대박 사건 터졌어. 우애인 정체 알아냈는데 소름 돋아. 백화점 회장 꼬셔서 사모님 노릇하던데 사실 걔 옛날에 템프로 출신으로 신분 세탁한 거래.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회장이 걔를 여보라고 부르면서도 물건 취급하는 게 딱 스폰 받는 첩이더라고. 고유라가 퍼뜨린 근거 없는 헛소문은 순식간에 강남 사교계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다음 날 오후 백화점 내 최고급 카페테리아인 로열 라운지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럽습니다. 태주와 친분이 있는 임원 부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혜인에 대해 수군대고 있습니다. 한 부인이 화려한 부채를 살랑거리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어머, 사모님들 소문 들으셨어요? 이번에 강 회장이 데려왔다는 그 여자 말이요. 옆에 있던 다른 부인이 눈을 크게 뜨며 의자를 바짝 당겨 앉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옷 입는 꼴이 동네 시장터 상인 같다던데 출신이 아주 저급하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행실이 안 좋아서 근처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다 만나고 다녔다면서요? 강 회장이 대체 뭘 보고 홀린 건지 몰라. 남자들은 참 저런 천박한 거에 약하다니까요. 그때 라운지 입구에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며 우애인이 들어섭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운 남색 비단 한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애인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부인들의 대화가 칼로 자른 듯 딱 끊기며 차가운 정적이 흐릅니다. 부인들은 대놓고 우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시선을 노골적으로 보냅니다. 우애인은 그 싸늘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꼿꼿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라운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유라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고유라는 마치 우애인을 걱정하는 친구인 척 연기를 하며 큰 소리로 말을 겁니다. 어머, 혜인아.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우리 옛날 정 생각해서 화해하자. 그런데 너 소문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회장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쏙 뺏었니? 비결 좀 알려줘봐. 혹시 예전에 그 세탁소 할 때 배운 서비스 정신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기술이라도 있어? 고유라의 비아냥에 주변 부인들이 풋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혜인을 비웃습니다. 우애인은 찻잔을 잡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지만 고유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엽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고유라의 말을 받아칩니다. 유라야, 옛말에 입은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라고 했어.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고 다니면 그 끝이 너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너 지금 내 남편 회사가 왜 위기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우애인의 당당한 태도에 고유라가 오히려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뭐, 네가 지금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첩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너 같은 년 출신 모를 줄 알아? 너 오늘 망신 좀 제대로 당해봐야겠구나. 고유라가 우애인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던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에 강태주가 나타나 싸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걸어옵니다. 강태주의 등장에 수다를 떨던 부인들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강태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고유라의 손목을 낚아채어 거칠게 쳐내버립니다. 고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집니다. 강태주가 주변 부인들을 하나하나 죽일 듯한 눈빛으로 훑어보며 천천히 입을 뗍니다. 다들 내 아내에게 할 말이 아주 많은 모양이군. 내 아내의 과거가 그렇게 궁금한가? 그럼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래? 내가 다 대답해 줄 테니.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부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합니다. 강태주는 혜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며 고유라를 내려다봅니다. 고유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지저분한 소문들 전부 기록해서 법적 대응 준비 끝냈어. 조만간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 한 장 갈 테니 변호사나 잘 알아보고 있어. 그리고 당신들, 내 아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혀를 놀리지 마. 조금 있으면 당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뿐이라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 강태주는 혜인을 데리고 얼어붙은 라운지를 빠져나옵니다. 라운지에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태주는 복도를 걸으며 혜인의 손을 꼭 쥐고 다정하게 묻습니다. 혜인아, 저런 속물들 상대하느라 고생 많았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내일 백화점 창립기념 파티 정말 나갈 수 있겠어? 힘들면 내가 취소해도 돼. 혜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남편의 깊은 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대답합니다. 아니, 나갈 거야. 이제 더 이상 당신 뒤에 숨어 있고 싶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야. 태주 씨, 나 끝까지 믿어줄 거지? 나 정말 잘 해내고 싶어. 태주는 혜인의 굳은 결심을 확인하고는 대견하다는 듯 미소 짓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답고 실력 있는 장인이야. 내일 기대해도 좋아. 당신의 진가를 알게 되면 세상이 깜짝 놀랄 테니까. 태주의 응원에 혜인은 마음을 다잡으며 파티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 고유라는 파티장에서 혜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최후의 비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백화점 창립기념 파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열 백화점 메인홀은 창립기념 파티를 축하하는 화려한 수만 송이의 생화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겉으로는 우아한 샴페인 잔이 오가지만 속으로는 온갖 시기와 추문이 소용돌이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보석들이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번뜩이며 주인들의 탐욕을 대변하고 있죠. 우웨이는 자신이 직접 수개월 동안 밤을 지새우며 자수를 놓아 만든 은은한 진주빛깔의 한복 드레스를 입고 강태주의 팔짱을 낀 채 파티장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파티장의 공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서립니다. 고유라가 어젯밤부터 사교계 단체 대화방에 뿌려댄 세탁 소집 딸의 신분 세탁과 회장의 숨겨진 첩이라는 더러운 소문이 이미 파티장 전체를 집어삼킨 탓입니다. 강태주는 곁에서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어주며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무대 중앙으로 향합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하나하나 짓밟듯 강렬한 눈빛을 쏘아보내며
혜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파티장에 초청받지 못한 고유라가 남편의 거래처 지인에게 매달려 기어코 행사장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유라는 혜인의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흔들며 주변 사모님들에게 들으라는 듯 악에 섞인 큰 소리로 비아냥거립니다. 어머머, 저거 좀 봐요. 세상에, 파티장에 웬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세탁 소집 딸이라 그런지 평생 남의 옷이나 다리다가 안목이 딱 저 수준에서 멈췄나 봐요. 저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감히 회장 사모님 대접을 받으려 하다니 로열 백화점 명성이 아주 바닥을 치겠어요. 그치? 고유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에 모여있던 속물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대며 혜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한 사모님이 고유라의 어깨를 치며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유라 씨 말이 맞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근본은 속일 수가 없는 법인가 봐요. 강태주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유라 쪽으로 몸을 돌려 당장이라도 응징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파티장 입구가 갑자기 폭풍이라도 몰아치듯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색 긴 코트를 어깨에 걸친 은발의 외국인 신사가 수행원들을 밀치듯 들어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자 전 세계 패션계가 신처럼 떠받드는 거장, 58살의 앙리 드샹입니다. 앙리는 주최 측 임원들이 굽신거리며 건네는 환영의 악수조차 무시한 채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홀 전체를 훑어내립니다. 앙리의 시선이 무대 중앙 조명 아래 서 있는 우회인에게 꽂히는 순간 그의 거침없던 발걸음이 돌처럼 우뚝 멈춰섭니다. 앙리는 마치 거룩한 성물이라도 발견한 신도처럼 홀린 듯 혜인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그녀가 입은 한복 드레스 소매 끝단을 떨리는 손으로 만져봅니다. 혜인이 예상치 못한 외국인의 행동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려 하자 앙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프랑스어로 소리칩니다. 오 신이시여, 이 섬세한 한 땀의 결, 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봉황의 눈매. 이것은 전설 속의 장인 다나의 솜씨가 아닙니까? 옆에 있던 통역사가 당황하며 앙리의 말을 급히 한국어로 전하자 혜인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단칼에 베인 듯 잘려나갑니다. 앙리는 혜인 앞에 자리를 잡고 서더니 수백 명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고 혜인의 손등에 정중히 입을 맞춥니다. 앙리는 혜인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우러러보며 감격에 겨워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지난 5년 동안 당신의 작품을 단 한 점이라도 구하기 위해 온 유럽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숨긴 채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아티스트를 이곳 한국에서 뵙게 될 줄이야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입니다. 장내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조금 전까지 혜인을 첩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사모님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방금까지 고유라와 맞장구를 치던 사모님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시선을 피하기 바쁩니다. 특히 구석에서 비웃음을 날리던 고유라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말도 안 돼. 장인? 전설의 장인이라고? 앙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라도 난 거 아니야? 고유라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인 쪽으로 달려오며 악을 씁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귀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앙리 선생님,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그냥 동네 세탁소집 딸년이에요. 저 옷도 분명히 어디 시장 바닥에서 주워 입은 가짜란 말이에요. 당장 이 사기꾼 여자를 고소하세요. 고유라의 갑작스러운 난동에 앙리의 미간이 깊게 패이며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앙리는 통역사도 거치지 않고 고유라를 향해 서툰 한국어로 단호하고 묵직하게 일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 천장을 울릴 만큼 크고 위엄이 있습니다. 입 닥치세요. 당신 같은 저급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감히 이 위대한 예술을 모욕하다니. 당신 눈에는 이 신성한 자수가 그저 실 조각으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당신 영혼이 바로 쓰레기인 겁니다. 천박한 입으로 위대한 거장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앙리의 불호령에 고유라는 뺨이라도 한 대 맞은 듯 멍해진 채 입을 벌리고 바들바들 떨며 서 있습니다. 강태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혜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앙리 선생님, 귀한 손님을 몰라보고 무례하게 지저대는 자가 있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이자 당신이 그토록 찾으시던 작가다나 우회인이 맞습니다. 제 아내는 자신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지금까지 정체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 베일을 벗게 되었군요. 태주의 공식적인 선언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벌집을 건드린 듯 발칵 뒤집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혜인을 향해 폭죽처럼 터져 나옵니다. 고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지만 이미 달려온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파티장 밖으로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갑니다. 바닥에 흩어진 샴페인 조각들이 고유라의 구두에 밟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우회인,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건 다 조작이야. 사기라고. 유라의 비명은 다시 연주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파티장의 주인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앙리는 혜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마치 보물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아이 같은 간절한 눈빛으로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다음 파리 오트쿠티르 컬렉션의 메인 의상을 맡아주십시오. 당신의 자수가 없다면 제 옷은 영혼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조건은 무엇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능합니다. 혜인은 태주의 든든한 품에 기대어 자신을 우러러보며 찬사를 보내는 수많은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는 선망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숨을 천천히 몰아쉬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앙리 선생님, 과분한 찬사와 제안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이곳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아내로서 받는 대우가 아닌 자수장인 우회인으로서 제 실력만으로 제 길을 걷고 싶어요. 제 자수가 정말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세상이 저를 찾아오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을 향해 증명하고 싶은 제 방식입니다. 혜인의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는 거절에 앙리는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깊게 숙여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혜인의 손을 잡고 홀 중앙으로 이끌며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우회인 선생님입니다. 이제 파티장의 모든 수군거림은 뜨거운 찬사와 환호로 바뀌고 혜인을 무시하던 사모님들은 줄을 서서 그녀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안달이 났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벌써부터 혜인의 손을 잡으려 애쓰며 아첨을 떨고 있군요. 하지만 혜인은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뒤로 한 채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태주와 함께 새로운 운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잿더미 같던 비참한 과거와 고통스러웠던 조롱을 지나 우회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화려하게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의 조명은 이제 오직 한 사람, 우회인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찬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우회인의 앞에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이 다시금 솟아올랐습니다. 브랜드 단화를 세상에 내놓겠다는 선언은 화려했지만 장인의 손끝과 사업가의 머리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였죠. 우회인은 강태주가 마련해준 조용한 작업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늘을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우회인의 까다로운 전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조금만 힘들어도 효율이 떨어진다며 투덜대다 작업실을 떠나기 일쑤였죠. 우회인은 텅 빈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고집이 브랜드 런칭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이 방식은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기워요? 그냥 기계로 밀어도 손님들은 모른다니까요. 작업실에서 일하던 숙련된 기술자가 짜증 섞인 투로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회인은 가공되지 않은 원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원단의 결을 숨쉬게 하지 못해요. 사람 몸에 직접 닿는 건데 만드는 사람 마음이 안 담기면 그건 그냥 천조각일 뿐이에요. 결국 기술자들은 우회인의 고집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작업실을 떠났습니다. 우회인은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작업실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우회인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동대문 원단 시장 뒷골목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대로변을 지나 낡은 건물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우회인의 눈에 기이한 광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저분한 길바닥에 주저앉아 누군가 버린 자투리 천 조각들을 미친 듯이 이어붙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28살의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지호였습니다. 지호는 헝클어진 머리에 꾀재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천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섬세하고 경건했습니다. 지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기이하고 파격적인 패턴에 매료된 우회인이 지호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쪽 마감 방식이 참 독특하네요. 이 자투리 천으로 이런 곡선을 내다니 정말 놀라워요. 혹시 어디서 배운 기법인가요? 지호는 대답 대신 무심하게 고개를 들어 우회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낯선 아줌마의 참견이 귀찮다는 듯 지호는 다시 바느질에 집중하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에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내 예술 방해하지 말고. 여기는 돈 많은 사모님들이 산책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호의 거친 말투에도 우회인은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히고 지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회인은 지호가 애를 먹고 있던 두꺼운 원단 겹친 부분을 슬쩍 낚아채 순식간에 전통 침선장의 비기인 어금 맥기질로 단단하게 꿰어냈습니다. 놀란 지호가 눈을 크게 뜨며 우회인의 손을 덥석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 두꺼운 걸 바늘 한 번 안 부러뜨리고 아줌마 정체가 대체 뭐야? 손놀림이 사람이 아니잖아. 지호의 목소리가 골목 안을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회인은 지호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단호하고 기품 있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우혜인이에요. 브랜드 단화를 만들고 있죠. 지호 씨, 그쪽에 그 길들지 않은 감각이 내 옷에 꼭 필요해요. 나와 함께 세계를 놀라게 할 옷을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지호는 우혜인이 건넨 자수 손수건의 압도적인 정교함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 골목에서 썩기엔 제 재능이 너무 아까웠는데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만난 것 같네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지호가 합류하자 다나의 의상들은 생동감 넘치는 예술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의 고전적인 기품에 지호의 파격적인 선이 더해지자 지금껏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 탄생했죠. 태주도 지호의 재능을 인정하며 그가 마음껏 날뛸 수 있도록 최고급 부자재와 전용 작업 공간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혜인은 이제야 완벽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사교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고유라는 남편의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리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도끼를 품었습니다. 유라는 혜인의 작업실 보조 직원인 미니를 은밀히 강남의 한 호텔로 불러냈습니다. 미니 씨,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 동생 수술비가 급하다며. 내 말 한마디면 그 돈 오늘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유라가 현금 뭉치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자 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미니가 마른 침을 삼키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신 분이에요. 유라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미니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배신이 아니야, 기회지. 우혜인이 밤새 만든 메인 도안들, 그거 사진만 찍어와. 그거면 내 동생 목숨도 살리고 내 가족 평생 먹고 살 돈 줄 테니까. 우혜인은 어차피 돈 많잖아. 하나 정도 없어져도 상관없어. 결국 탐욕과 절박함에 눈이 먼 미니는 혜인의 도안을 촬영해 유라에게 넘겼습니다. 유라는 그 도안을 들고 경쟁업체 라비앙의 대표를 찾아가 당격하게 외쳤습니다. 이거 우혜인이 이번 쇼에 내놓을 메인 디자인이에요. 다나의 런칭쇼보다 하루 먼저 발표하세요. 우혜인을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만들 기회라고요. 증거는 확실하니까 걱정 마세요. 라비앙 대표는 도안을 살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유라 씨 덕분에 우혜인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놓을 수 있겠군요. 계약합시다. 우리 쪽 공장을 풀가동해서 내일 당장 룩북을 뿌리겠습니다. 런칭쇼를 일주일 앞두고 혜인과 지호는 그것도 모른 채 구슬땀을 흘리며 의상을 점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만든 이 옷들이 런웨이에 오르면 사람들 아마 기절할걸요? 이런 디자인은 파리에서도 못 봤을 거예요. 지호가 신이 나서 마네킹의 옷자락을 정리하며 혜인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혜인도 지호의 어깨를 토독토독 두드리며 다정하고 인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호야, 너와 내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못 만들었을 작품들이야. 세상이 우리 진심을 알아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업실에 가득 찼지만 밖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 시각 강태주는 비서실로부터 긴급하고도 은밀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고유라가 최근 라비앙 대표와 접촉해 사모님의 도안을 넘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미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주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으며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고유라, 네가 감히 내 아내의 소중한 꿈을 건드려 내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어디니가 던진 돌이 누구 머리를 깨뜨릴지 지켜보자. 강태주는 혜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 라비앙 쪽 원단 공급 처랑 유통망 당장 차단해. 그리고 우리 쪽 디자인 보안팀 가동해서 유출 경로 확실히 파악해. 쥐새끼가 누구인지 당장 잡아내란 말이야. 강태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서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회인은 지호와 함께 마지막 피날레 의상의 수놓을 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이 실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한단다. 우리 인생도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 빛을 받으면 찬란해질 거야. 이 옷이 그 빛이 되어줄 거야. 혜인의 말에 지호는 가슴 뭉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작업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라비앙의 비밀 공장에서는 혜인의 디자인을 카피한 저급한 옷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유라는 자신의 화장대 앞에 앉아 혜인의 몰락을 상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혜인,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결국 세탁소 딸년일 뿐이야. 내일이면 넌 온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게 될 거다. 회장 사모님? 꿈깨라고 해. 절망 속에서 만난 지호라는 희망이 닥쳐올 거센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지 운명의 시계는 런칭쇼를 향해 잔인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디자인의 심장부라 불리는 DDP호 라푼.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전 세계 패션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거대한 은빛 곡선의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입구마다 배치된 보안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죠. 은은한 달빛을 닮은 브랜드 다나의 로고가 건물 전면의 대형 전광판을 가득 채우고 웅장한 국악선율이 리허설 현장을 묵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무대 뒤 대기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발을 들이기조차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지호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태블릿을 든 채 혜인에게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이것 좀 보세요. 라비앙 이 나쁜 놈들이 30분 전에 자기들 신상품 화보를 전 세계에 기습적으로 공개했어요. 지호의 손에 들린 화면 속에는 우혜인과 지호가 피땀 흘려 만든 메인 의상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한 옷들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혜인이 밤새 고민하며 수정했던 독특한 곡선과 지호의 파격적인 절개선이 그대로 복사된 듯 옮겨져 있었죠. 대기실에 있던 스태프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입구 쪽에서는 벌써 소문을 들은 기자들이 해명을 요구하며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겨보다가 이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만 아는 이 디자인이 저기에 있을 수 있니? 지호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 영혼을 갈아 넣은 옷들이 저렇게 싸구려 원단에 입혀져서 세상에 먼저 나오다니. 도대체 누가, 어떤 쥐새끼가 우리 노력을 이렇게 짓밟은 거니? 혜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져 무릎 위에 놓인 고운 비단 위를 속절없이 적셨습니다. 공들여 쌓아온 탑이 완성을 앞두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 혜인의 전신을 차갑게 덮쳤습니다. 그때 강태주 회장이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굳건한 걸음으로
대기실 안으로 들어와 혜인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태주는 사색이 된 스태프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며 장례를 정돈한 뒤 낮은 목소리로 혜인을 다독였습니다. 혜인아, 내 말 들어. 정신 차려야 해. 지금 밖은 너를 사기꾼으로 만들려는 하이에나들로 가득해. 쇼를 연기할까? 내가 지금 당장 손 써서 공식적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어. 당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상처받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책임질게. 태주의 제안에 혜인은 잠시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뜬 혜인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서슬퍼런 투지가 서려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은빛 가위를 단호하게 집어들며 지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니, 태주 씨. 쇼는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여기서 도망치면 정말로 저들이 바라는 대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지호야, 당장 작업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이랑 실들 전부 가져와.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다. 라비앙 놈들이 내 도안의 껍데기는 훔쳐갔을지 몰라도 내 손끝에 담긴 진심과 즉흥적인 감각까지는 절대로 가져가지 못했어. 지금부터 이 옷들을 현장에서 다시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우리가 준비한 원래 디자인보다 더 압도적인 걸 보여주겠어. 혜인의 서슬퍼런 선언에 지호는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세게 끄덕였고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바늘과 가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쇼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까지 대기실에서는 천을 찍고 다시 꿰매며 형태를 뒤바꾸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혜인의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여러 번 찔린 핏방울이 맺혔지만 혜인은 통증조차 잊은 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 역시 혜인의 지시에 따라 옷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객석의 모든 불이 꺼지고 몽환적인 국악 크로스오버 선율이 홀 전체를 안개처럼 휘감았습니다. 앙리 드샹을 비롯한 전 세계 바이어들과 안목 높은 평론가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첫 번째 모델이 강렬한 조명을 받으며 런웨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라비앙의 화보에서 본 디자인을 예상하며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무대 위에 나타난 옷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혜인이 현장에서 과감하게 덧붙인 비대칭 자수와 지호가 파격적으로 커팅한 선들이 조화되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전통 수묵화가 런웨이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특히 피날레 무대에서 모델이 입고 나온 드레스는 그야말로 관객들의 너클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혜인이 즉석에서 붉은 실로 촘촘하게 수놓은 입체적인 꽃 문양이 강렬한 조명을 받을 때마다 실제 불꽃처럼 화려하게 타올랐습니다. 객석 곳곳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앙리 드샹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자 얼어붙어 있던 관객들도 하나둘 일어났고 홀은 이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인은 지호의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와 고개를 깊게 숙여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혜인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났음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무대 뒤편 구석에서 스태프로 변장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유라는 분노와 질투로 몸을 부르르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전현이 어떻게 저걸 저 짧은 시간에 다 바꿔버려? 저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넘겨준 도안대로라면 지금쯤 저 무대 위에서 사기꾼 소리를 들으며 비참하게 울고 있어야 하는데 왜 다들 저 세탁소 딸년한테 미친 듯이
박수를 치는 거야. 세상이 미쳤어. 유라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검은 오물이 가득 든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라가 무대 중앙에 선 혜인을 향해 오물을 던지려던 찰나 지호가 날카로운 눈미로 유라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지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유라를 쏘아보며 뼈가 있는 목소리로 낮게 의조렸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더럽힐 수 있는 무대가 아니야. 곱게 나가지 그래. 더 이상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야. 이 지독한 스토커 같은 아줌마야. 지호의 경고와 함께 미리 대기하던 태주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유라를 에워싸고 밖으로 조용히 끌어냈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화려한 조명과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죠. 무대 위로 올라온 앙리 드샹은 혜인에게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건네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에인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예술적 유산입니다. 라비앙의 가짜 조각들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군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던 최고의 예술가이자 장인입니다. 앙리의 극찬이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혜인의 눈시울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쇼가 끝난 뒤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진 대기실에서 혜인과 태주 그리고 지호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에인이 환하게 웃으며 남편과 제자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주 씨, 지호야. 우리 정말 해냈어. 나 소박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세탁 소집 딸로 살면서 가슴에 맺혔던 조롱과 무시의 기억들이 이제야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야. 혜인의 말에 태주는 아내를 품에 꼭 안아주며 대견하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태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내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혜인아.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위대한 장인으로 기억하게 될 거야.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나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가장 자랑스러워. 지호도 코끝을 찡긋하며 혜인에게 장난스럽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태주에게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보고를 듣는 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칼날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회장님, 방금 밖으로 끌어낸 고유라를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내부 직원을 매수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폰과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배우는 고유라가 확실하고 협력한 쥐새끼도 이미 신원이 파악되었습니다. 태주의 눈빛이 다시 사업가 특유의 냉철하고 잔혹한 빛으로 돌아왔고 그는 혜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태주가 결연한 보복의 의지를 담아 혜인에게 말했습니다. 혜인아, 행복한 순간은 여기까지 충분히 누려. 당신은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당신의 소중한 명예를 더럽히려 했던 쥐새끼들을 전부 잡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야. 내가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고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줄 거니까 믿고 지켜봐.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런칭쇼의 성공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일 뿐 혜인을 시기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더 잔인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혜인은 더 이상 예전에 힘없고 나약하게 당하기만 하던 세탁소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풍파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혜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며 앞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뒤에 찾아올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작업실의 밤 공기를 타고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다나의 런칭쇼가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둔 지 불과 이틀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패션 매거진의 메인을 우웨인의 이름이 장식하며 화려한 조명이 그녀를 비췄죠. 유럽과 미국의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 문의가 빗발치는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웨인은 지오와 함께 런칭쇼에서 선보였던 메인 의상들을 해외 수출용으로 다시 제작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작업실에 불을 밝히며 한 땀 한 땀장인 정신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맺힌 옹기와 원단을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우웨인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붉은 실로 정교한 꽃문양을 수놓다가 지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이 피날레 드레스는 파리의 앙리 선생님께 보낼 거니까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해. 지호는 평소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우고 진지한 눈빛으로 원단을 재단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선생님 자수가 돋보이게 완벽하게 마감할게요. 우웨인이 지호의 든든한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바느질 속도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 즉흥적인 아름다움이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거든. 지호가 가위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맞죠?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뒷골목에서 버려진 1000조각을 줍던 제가 이런 명품을 만들고 있다니 아직도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작업에 열중하던 그때 강태주 회장이 정장 차림으로 작업실에 들어와 우웨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강태주가 아내의 피곤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인아,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몸이 상하면 이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웨인이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태주 씨도 오늘 회의 많았을 텐데 고생 많았어요. 강태주가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들어가서 좀 쉬자. 내가 근처에 당신이 좋아하는 정갈한 한정식집을 예약해뒀어. 지호군도 같이 가서 영양 보충 좀 하지. 우웨이는 남편의 다정한 권유에 못 이기는 척 바늘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작업실 문을 꼼꼼히 걸어 잠그고 퇴근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2시 무렵 정막이 흐르는 작업실 건물 뒷문으로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미리 파악해둔 듯 익숙한 솜씨로 보안 장치의 배선을 끊어버리고 작업실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남자는 준비해온 커다란 기름통을 꺼내 우웨인이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비단 원단들 위에 무차별적으로 뿌려댔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수출 포장까지 마친 의상들 위에도 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며 스며들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자 작은 불꽃이 기름 젖은 바닥에 닿는 순간 작업실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며 모든 것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무렵 우웨이는 비보를 전하는 전화를 받고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현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시커먼 연기와 하늘을 찌를 듯한 붉은 불길이 우웨인의 눈동자에 맺혔습니다. 우웨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듯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회인이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옷들이 저기 있는데. 지호랑 내가 밤새운 자수들이 다 저 안에 있단 말이야. 우회인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발버둥 쳤지만 강태주가 그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아 막아섰습니다. 강태주가 울먹이는 우회인을 가슴에 묻으며 굳은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안 돼, 혜인아. 위험해. 제발 정신 차려. 강태주의 양복 상의가 우회인의 절규와 눈물로 흠뻑 젖어들었고 우회인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날이 밝고 간신히 화재가 진압된 후 우회인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작업실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찬란한 빛을 내뿜던 비단들은 검은 숯덩이가 되어 발에 밟힐 때마다 비참하게 바스러졌습니다. 우회인의 혼이 담겼던 자수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려 검게 타버렸습니다. 지호는 타버린 마네킹 옆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회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타다 남은 바늘 한 개를 주워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와 강태주 회장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긴급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불이 난 게 아닙니다. 강태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실장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재 원인이라도 나온 건가? 비서실장이 신문 기사를 띄운 태블릿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라비앙 측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냈습니다. 다나의 의상들이 제작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량 원단을 사용해 발화 위험이 있었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요. 강태주의 눈빛이 살벌하게 번뜩이며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라비앙 놈들, 기어이 이런 비열한 짓까지 저지르다니. 단순히 옷을 태운 게 아니라 혜인의 인생과 명예까지 통째로 태우려 드는구나. 수출 계약을 맺은 해외 바이어들이 이번 화재와 안전성 논란을 빌미로 일제히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우회인은 충격으로 인해 그날 이후 말문을 닫아버리고 식음을 전폐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작업실을 잃은 슬픔보다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모함했다는 사실이 우회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강태주는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아내를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강태주는 즉시 그룹의 보안팀과 전문 사설 탐정들을 가동해 화재 현장의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주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누구든 이 불을 지른 놈과 그 배우를 끝까지 찾아내서 내 앞에 데려와.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하며 보고를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추적하겠습니다. 강태주가 창밖을 매섭게 노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내 아내의 눈물 한 방울당 억배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니까 살아서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 한편 고유라는 자신의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라비앙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거액의 사례금을 확인하며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고유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승리감에 젖어 짓거렸습니다. 우회인, 넌 이제 끝이야. 옷이 한 벌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장인 대접을 받겠니? 고유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내 옷이 불량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그 잿더미 속에서 울면서 내 수준에 맞게 살라고. 고유라는 방화범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송금하며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철석같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유라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회인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지호는 포기하지 않고 잿더미 속을 맨손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먼 검댕이 박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타버린 잔해를 걷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선생님이 공들여 만든 그 데이터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어. 지호는 타버린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서 기적적으로 열기에 일그러진 뇌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우회인의 모든 도안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호가 그것을 꺼내 들고 미친 사람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호는 그 길로 우회인이 칩거 중인 집으로 달려가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지호가 문틈에 대고 목이 터져라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우리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우회인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문을 열자 지호가 하드디스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선생님, 도안들이 여기 다 살아있어요. 옷은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우회인이 지호의 눈에 고인 진심을 확인하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지호야, 정말 이게 무사한 거니? 지호가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우회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손만 있으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회인은 지호가 내미는 하드디스크를 보고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바늘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주 회장도 그 시각 보안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건물 외곽 구석에 숨겨져 있던 구형 사설 CCTV 영상 하나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태주가 영상 속 차량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차 누구 명의인가? 보안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차주는 고유라의 친인척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태주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강태주가 번호판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을조렸습니다. 쥐새끼가 드디어 꼬리를 잡혔군. 고유라, 네가 지른 그 불이 결국 내 집구석을 태우게 될 거다. 우회인은 지호의 손을 잡고 다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실터로 향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우회인은 다시 바늘통을 챙기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우회인이 지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호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호가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원단부터 다시 구해올게요. 우회인이 타버린 마네킹을 세우며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진심이 무엇인지, 장인의 혼이 깃든 옷이 어떤 것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우회인의 선언과 함께 지호는 다시 원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날 우회인의 처절하고도 우아한 복수국이 서서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이 불타버린 지 사흘째 되는 날, 우회인은 임시로 마련한 좁고 어두운 공방에서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탄내가 여전히 옷깃에 남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아리게 했지만 우회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회인은 이지호가 구해온 새하얀 명주 원단을 떨리는 손길로
어루만지며 타버린 도안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어 원단 위에 새깁니다. 이지호는 퉁퉁 부은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스승의 곁을 지켰고 원단을 다듬고 실을 고르는 손길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공방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회인이 바늘귀에 실을 꿰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지호에게 입을 뗍니다. 지호야, 가짜는 아무리 화려하게 흉내를 내도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란다. 이지호가 가위질을 멈추고 스승의 피로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라비앙 그놈들이 우리 디자인으로 벌써 백화점 한복판에 팝업 매장까지 열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줄을 서서 산다는데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우회인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한 땀 한 땀 정교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훔쳐간 건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지 내 손끝이 기억하는 숨겨진 기술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어. 오늘 밤 안으로 내가 우리 옷에만 들어가는 이중 박음질을 다시 완벽하게 구현할 거다. 우회인이 말하는 이중 박음질은 겉으로 실밥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도 옷의 형태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장인만의 비기입니다. 이 기술은 옷을 뒤집어 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으며 억지로 흉내내기 위해 옷을 뜯는 순간 원단이 갈기갈기 상하게 설계되어 있죠. 우회인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피가 배어나와 귀한 원단을 적실까봐 반창고를 칭칭 감고 고통을 참아가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지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 우회인의 곁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손이 저렇게 다 망가졌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하세요. 회장님 오셔서 보시면 정말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우회인이 차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바늘을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몸이 조금 아픈 것보다 내 자식 같은 옷들이 세상에서 도둑놈 취급받는 게 100배는 더 아픈 법이야.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우리 다나의 옷이 가짜로 불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한편 강태주 회장은 로열그룹 본사 집무실에서 보안팀의 보고를 받으며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사귀고 있었습니다. 강태주의 넓은 책상 위에는 라비앙의 카피 제품 사진과 우회인의 진품 디자인 비교표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내밀며 방화범의 이동 경로와 실시간 통화 기록이 담긴 복잡한 지도를 강태주에게 보여줍니다. 강태주가 미간을 짓누르며 곁에 선 비서실장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유라가 그 방화범이랑 마지막으로 은밀하게 연락한 장소가 어디라고 했지? 비서실장이 신속하게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고 빠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의 한 호텔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비행기로 출국하기 위해 예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강태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야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공항경찰대에 비밀리에 협조 요청하고 우리 쪽 정예 경호 인력도 전부 보내. 내 아내를 울리고 도망치려는 대가가 어떤 건지 고유라, 그 여자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강태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행원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주는 곧바로 집무실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다시 임시 공방으로 돌아온 우회인은 드디어 피날레 의상의 가장 중요한 안감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회인이 옷의 안쪽을 가리키며 이지호에게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자, 보렴. 이게 바로 다나만에 숨겨진 바느질이자 장인의 혼이란다. 라비앙의 옷은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엉망일 게 뻔해. 이걸로 저들의 비열한 정체를 세상에 낱낱이 밝힐 거야. 그날 오후 우웨이는 강태주가 마련한 긴급 기자간담회 자리에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디자인 표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해달라며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우웨이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새로 만든 옷과 시중에서 파는 라비앙의 옷을 무대 위에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우웨인이 가위를 들어 라비앙의 옷을 거침없이 과감하게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옷의 안쪽을 자세히 보십시오. 겉은 제 디자인을 베꼈지만 속은 실밥이 엉망으로 엉켜 있고 중심이 뒤틀려 있습니다. 우웨인이 이번에는 자신이 밤새 만든 옷을 뒤집어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당당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제 손끝에서 진심으로 탄생한 진짜 다나의 옷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중 박음질과 안감에 숨겨진 비밀 자수, 이것이 제가 장인으로서 증명하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장내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눈부시게 터졌고 기자들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감 처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웨인의 발표가 전국으로 실시간 방송되는 시각, 고유라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유라는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주위를 살피며 비행기 탑승 시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고유라를 순식간에 에워싸더니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군중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고유라 앞에 서더니 고유라의 선글라스를 단숨에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고유라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며 파르르 떨리는 비굴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나 지금 아주 바쁜 사람이라고요. 강태주가 싸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유라의 얼굴 앞에 구속영장과 통화 내역 기록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나? 방화교사의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내 죄명이 아주 화려하더군. 고유라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으며 강태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여자가 잘 되는 게 너무 배가 아파서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강태주가 고유라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아니라 판사 앞에 가서 빌어. 그리고 내 아내가 만든 그 위대한 옷들이 내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감옥에서 똑똑히 지켜봐. 공항 경찰들이 달려와 고유라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자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의 수군거림과 야유가 가득 찼습니다. 고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은 고스란히 뉴스 카메라에 담겨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비앙의 대표 역시 고유라와의 공모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며 긴급 체포되었고 전국 매장은 즉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화가 난 시민들은 장인의 혼을 훔친 비겁한 가짜 브랜드라며 라비앙 제품 불매 운동을 거세게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은 깊은 밤, 강태주는 우웨인의 임시 공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웨인은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바늘을 내려놓고 낡은 의자에 기대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자기 뺨에 부드럽게 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혜인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모함하거나
무시하지 못해. 내가 약속했잖아. 우회인이 남편의 따뜻하고 든든한 체온을 느끼며 희미하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주 씨, 정말 고마워. 내 손끝에 진실이 있다는 걸 당신이 끝까지 믿어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지호가 공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외쳤습니다. 선생님, 회장님, 지금 전 세계에서 다나의 옷을 사겠다는 주문이 다시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방금 앙리 선생님께서도 이번 역경을 실력으로 이겨낸 선생님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내셨대요. 세 사람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기적처럼 피어난 다나의 성공을 확인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타버린 원단 더미 속에서 찾아낸 단 한 개의 작은 바늘이 결국 거대한 악의 무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회인의 명예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고결하게 회복되었고 다시 일어선 장인의 뒤로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 밝고 환하게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방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이제 더 이상 매캐한 연기가 아닌 장인의 열정과 승리를 축복하는 찬란한 금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련의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는 동양의 신비로운 곡선을 담은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브랜드 다나의 로고가 파리의 유서 깊은 건물 정면에 당당하게 걸리고 전 세계 패션 리더들이 그 문을 열기 위해 줄을 섰죠. 우웨이는 이제 51살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맑은 피부와 기품 있는 미소를 간직한 채 매장 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웨인이 직접 수놓은 비단 자수 드레스는 한 벌에 수억 원을 호가하며 유럽 귀족들이 가장 소유하고 싶어하는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매장 안에서 61살이 된 거장 앙리 드샹이 샴페인 잔을 들고 우웨인에게 다가옵니다. 앙리가 경이로운 눈빛으로 우웨인의 손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찬사를 보냅니다. 선생님, 당신의 손끝에서 태어난 이 옷들은 이제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인류가 보존해야 할 영혼의 조각입니다. 우웨인이 수줍게 웃으며 앙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앙리 선생님. 저는 그저 비단 위에 제 진심을 조금 얹었을 뿐인걸요. 앙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화마조차 태우지 못한 장인의 혼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는 이제 31살의 청년이 된 이지호가 훌쩍 커버린 키만큼이나 성숙해진 모습으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지호는 다나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세컨드 라인을 성공시키며 패션계의 무서운 신예로 떠올랐죠. 이지호가 인터뷰 도중 멀리서 미소 짓는 우회인을 발견하고는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감각은 모두 길거리에서 주운 쓰레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회인 선생님께서 제 손에 바늘을 쥐어주셨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지호가 무대 위로 올라와 우회인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이자 파티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웨이는 제자의 성장이 그 무엇보다 기쁜 듯 눈시울을 붉히며 이지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교도소 정문 앞에서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3년의 수감 생활 끝에 만기 출소한 51살의 고유라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늙고 쇠약해진 모습입니다. 고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번호가 바뀌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올 뿐입니다.
고유라의 남편은 그녀가 구속된 지 반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재산을 가로챈 뒤 다른 젊은 여자와 재혼해 자취를 감췄죠. 고유라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비를 피할 처마를 찾다가 편의점 가판대에 놓인 잡지 표지 속 우회인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잡지 속의 우회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혀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보다 더 찬란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유라는 자신의 비참한 몰골과 대비되는 우회인의 모습에 절규하며 잡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야 해? 우회인 저녀는 원래 세탁소 딸이었다고. 고유라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황급히 낡은 점퍼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유라를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몇 달 뒤 로열백화점 지하 2층의 공용 화장실 입구에서는 한 여자가 고무장갑을 낀 채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질질 묶고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 허리를 숙이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고유라였습니다. 고유라는 생계를 위해 과거 자신이 BVIP 대접을 받으며 활보하던 이 백화점의 가장 낮은 곳의 청소부로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고유라가 독한 락스 냄새에 쿨럭이며 변기칸을 닦고 있을 때 화장실 밖에서 우아한 구두 굽소리와 함께 경호원들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고유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문틈 사이로 바깥을 살피다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에 둘러싸인 우회인이 강태주 회장의 팔짱을 낀 채 기품 있게 라운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주는 56살의 중후한 매력을 뽐내며 아내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보폭을 조절하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강태주가 아내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리자 우회인도 행복한 듯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댑니다. 고유라는 대걸레를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자신이 무시했던 그 촌년이 도달한 구름 위의 삶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고유라는 지금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우회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예전의 정을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빌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유라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청소 도구함 뒤로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회인은 라운지로 향하던 중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유라가 숨어있는 화장실 쪽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강태주가 의아한 듯 아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이유를 묻습니다. 혜인아, 왜 그래?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어? 우회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회인은 화장실 안에서 느껴지는 비참한 기운을 이미 감지한 듯 했지만 끝내 아는 체 하지 않고 다시 발을 뗐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그냥 옛날 생각이 잠시 나서요. 우리가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우회인은 용서가 아닌 무관심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알기에 고유라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강태주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어주며 든든한 목소리로 아내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당신의 시간이야.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두 부부의 뒷모습이 라운지의 황금빛 조명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고유라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늦은 밤, 우회인은 강태주와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낡은 전통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세탁소와 공방들이 정겨운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우회인은 강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보름달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주 씨, 나는 가끔 무서워요. 이 모든 성공이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질까 봐요. 강태주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밤 공기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인아, 이건 꿈이 아니야. 당신이 바늘기에 실을 꿰며 보냈던 그 수만 번의 시간이 만들어낸 진실이야. 우회인은 가방에서 작고 낡은 바늘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바늘은 화재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고유라의 음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우회인의 영혼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우회인이 바늘을 손에 꼭 쥐며 나직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세상 모든 장인에게 전하듯 을조렸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손길과 시련 속에서도 지켜낸 그 사람의 품격에 있었던 거죠. 강태주가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길에 길게 늘어집니다. 세탁소집 딸에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장인의 우아하고도 위대한 여정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회인과 강태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보름달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골목 안쪽에서는 누군가 늦은 밤까지 미싱을 돌리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려오며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닿은 우회인의 삶은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타지 않았던 장인의 자부심이 깊어가는 밤을 따뜻하게 비추며 긴 이야기에 막을 내립니다. 우회인의 입가에 걸린 평온한 미소는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롱과 무시를 이겨낸 진정한 승자는 오직 자신의 진심을 믿고 묵묵히 길을 걸어온 우회인 바로 그녀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동창들의 최후를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화려한 브랜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의 품격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혜인 씨처럼 여러분 안에 숨겨진 고귀한 가치를 믿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깎아내려 얻은 행복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따뜻한 위로와 통쾌한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